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국회 라이브6 청년 마스.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이제 해볼게요. 얻은 게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한다면 사과와 이제 배상은 좀 이렇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일 관계 봄이 왔다. 야당은 굴욕 외교 대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제 뭐 다 바치고 또 빈손으로 돌아온 것인지 두 분의 그 바라보는 시선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권 의원. 일단 저는 이 외교가 누굴 위한 외교였는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이익을 본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익을 본 것 같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익을 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했던 정상회담을 해낸 정치적 성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차원으로 오면 무엇을 얻었는가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사과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상이 최근에 강제동원은 없었다.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조차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한 것을 일본이 정면으로 부정하는데도 찍소리 못하고 돌아왔고 방사능 오염수와 같이 올해 4월부터 이제 방류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언급하지 못했고 그리고 WTO 관련해서 우리가 제소해 놓은 게 있었는데 네. 그걸 철회하고 왔어요. 물론 얻은 거라고는 무역 제재 철회를 얻어왔죠. 근데 사실 그걸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제 WTO 질서를 해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겨서 조정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게다가 조정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한국 산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어요. 중국을 통해서 관련한 어떤 제품들은 수입해오고 있었고 자국이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했을까? 피해자분들에게도 상당한 모욕을 주고 국민 전체에게도 상당한 모욕을 주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면서 소맥 한잔 하는 그 장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박하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한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특히 저희 우리나라에게는 민감한 관계이니만큼 이런 정책이나 뭐 어떤 외교관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윤 대통령께서 이익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은 실제로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내린 어떤 지금 일본에 대한 일종의 양보 이런 것을 결정하시게 되셨을 때 당연히 국민이나 국가적인 비난을 받으실 거라는 걸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만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 어떤 외교 정상화를 이뤄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좋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일종의 어떤 명분을 양보했다라면 거기에 걸맞는 실리를 얻어왔어야 하는데 과연 그만큼을 일본에게서 얻어온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 또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명분을 양보한 만큼 일본에게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양보를 강하게 요구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단순히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관계를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미일 3국의 관계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뻐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니죠.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의 헤게모니 안에 같은 라인으로 일본과 있고 그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국가가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이슈에 있어서 우리 두 나라의 공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 안보적인 자산을 우리가 받는 입장이 강한 이 동맹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만 고수하는 것 또한 사실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한미일 해구산에 대한 논의가 새로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추가로 과거와 달리 이제 신냉전 체제가 점점 격화가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아니면 지금 중국의 패권 행보 이런 것처럼 저희 나라의 안보 위협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스스로의 비판을 조금 감수하고 네. 이런 부분을 양보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이제 3국 공조를 위해서도 이제 좀 불가피하게 선택한 네. 측면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그 합리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또 이렇게 집착하고 얽매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이해하는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의 현재 입장은 아까 이제 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식민 지배가 이제 불법이 아니었다는 일본의 그런 입장, 강제 동원은 없었다. 또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해결이 됐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런 그 일본의 인식 이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그 우리가 또 그 진전된 진일보된 그런 한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그 두 청년 정치인은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좀 바라보실까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제국주의로 인한 어떤 침략, 범죄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경우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7조 2천억 정도를 배상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한 3조 6천억을 내고 그리고 전범 기업이었던 폭스바겐 등이 또 3조 6천억을 내서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을 반성하는 것 이게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개선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외무상의 말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너무 묵인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를 외교 사유화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한국에 국익이 있다 손치더라도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다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구상권 청구 앞으로도 안 하겠다고 말하고 오고 그런 말들을 왜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본인이 평생 대통령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너무 함부로 쓰고 있고 게다가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요. 마치 청구권 협정에 그 어떤 강제동원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신이 법적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저는 정말로 잘못한 외교라고 생각하고 두고두고 보수 정부에 되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독일의 사례처럼 어쨌든 이 과거를 정리해야 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이 아무리 지금 뭐 일본이 이것이 과거의 문제, 과거에 뭐 한일 기본협정에서 우리하고 뭐 배상을 했다 이러다 한들에도 우리 두 국가 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뭐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과 달리 사실 일본은 사과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자꾸 되냐면 사과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위안부에서 강제적인 동원이 없었다. 다른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앞에서 사과를 하고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 정서가 자꾸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본에서도 만약 본인들이 명분을 챙긴다라고 했으면 그 명분을 우리가 양보해 주는 만큼 본인들의 우리 국민들이 그래 너희들이 사과는 안 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이만큼 뭔가를 해줬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발언 한마디 때문에 결국 다시 국민 감성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일본 측에서도 좀 발언을 조심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요구하기 어렵다면 좀 이렇게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왜 이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비판은 저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나눌 그 의제들이 앞으로 지금 또 여러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좀 한정돼 있고 이야기를 이제 좀 짧게 좀 정리해서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좀 그 논의해보는 그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제 그 강제 동원 해법만큼이나 주 69시간제에 대한 그 비난 여론도 이제 거세게 나왔습니다. 초창기 처음에 이제 그 MZ 세대는 주 69시간제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정부 쪽의 이야기였는데 실제와 다르다라는 그 MZ 세대 이야기를 듣고 제도 보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그 청년 두 분이 느끼시는 주 69시간에 대한 그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짧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간이 작다고 생각하는 제 또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서 좀 제때 마치는 친구들이 있긴 하나 네. 연차를 충분히 자유롭게 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사실 개인의 삶을 맞춰야 되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어서 저렇게 되면 뭐 사정에 따라서는 무조건 69시간 하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려 이제 지금 주 60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전쟁이 이제 정전 협정을 맺기 전에 대한민국이 만들었던 근로기준법의 최대 상한이 주 60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로 이제 퇴행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어떤 계기가 청년이 말해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사정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애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거 많이 들을게 이런 뉘앙스예요. 일리가 있네요. 그 40, 50대도 있고 또 그 이상의 또 노동자들도 있는데 그렇죠. 특히 MZ 세대만 주목해서 뭐 이런 그 개편안을 내놨다는 게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MZ 그 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그 노조가 말한 내용이 사실 네. 다른 노동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바뀌는 게 되려 이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MZ 세대가 이제 반발하니까 또 한 번 물러선 요것도 이제 같은 그 맥락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뭐 69시간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어떤 워딩을 잡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고용 유연화 정책이고 그 정책에 이제 바뀌는 점으로 했을 때 네. 결국 매달 정량으로 52시간을 캡을 놓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걸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간 근로 시간으로 따지면은 앞선 제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네. 근데 여기에 이제 MZ 세대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비판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원안대로 지금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용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 지금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차 같은 걸 쓸 때 직원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사용하는 뭐 순서라든가 뭐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 같은 거를 뭐 직급이나 이런 걸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회사 문화에서는. 그렇다면은 결국에 얘기하신 바와 같이 내가 앞선 달에 많이 일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뭐 내가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유연화라고 하는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해도 이 법안대로 그대로 이 안대로 실행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재검토를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MZ 세대 노조의 이야기를 듣고 바뀌었다 이게 뭐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특정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제 이 노동개혁이라는 건 지금 젊은 층이 앞으로 가장 많이 노동을 할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중하게 듣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거를 듣고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이런 MZ 세대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MZ 노조가 찬성할 것처럼 느끼셨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하신 건데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이 젊은 층에 대한 관심도나 중요성은 많이 느끼시지만 아직 좀 그런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주변에 조언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MZ 세대 그 당사자신데 주변의 네.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을 이제 살펴보면 요 그 주 69시간제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판적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52시간만 해도 흔히 얘기하는 9to6으로 하루에 네. 8시간씩 일을 한다고 해도 5일이라면 40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52시간을 일하려면은 주말 출근도 하고 4시간 야근을 해야 52시간이에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더 시킨다라는 이야기처럼 나오는 말이 네.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한들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해에는 어떤 월에는 60시간 넘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실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그 일할 만큼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휴가도 있고 한 상황에서 휴가를 내고 싶다. 하지만 업장이라는 게 항상 그 개인 상황을 이제 뭐 그 들어주고 그 편의를 봐줄 수만은 없는 그런 또 상황들이 있잖아요. 일이 많이 몰렸을 때 그렇죠. 꼭 인력이 지금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나는 내가 저축 계좌로 그 지금 휴가를 쌓아놨기 때문에 쉬겠다 했을 때 그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노동과 관련해서 사업자 측의 어떤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 네. 매번 이게 이제 일이 몰렸을 때 사람을 새로 뽑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알지만 사실 근로감독 받는 처지라고 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검사여서 그런지 검사분들은 약간 프리랜서처럼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고 그걸 어떤 시기 내에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만 근로감독을 받는 보통의 사업자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 자체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면 모르겠어요.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좀 쉬고. 근데 이제 노동계약이라고 하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게 좀 논란이 된 만큼 어떻게 한국의 근로시간을 줄여나갈 건가로 좀 논의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랜서가 오히려 거기서 더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저 역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고충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 직장생활 예전에 이제 해보니까 이거를 네. 실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좀 자기 의지대로 그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회사를 더 바라보면서 개인의 그런 의지를 좀
꺾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 문성호 대변인께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런 그 주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렸냐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주 69시간제에 대한 그 좀 안 좋은 그 민심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민심을 좀 돌려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들리는데 네. 당이 대통령실에 이제 직원을 못하고 역할만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정당 간의 협의를 이제 얘기하신 거지, 네. 협조를 이야기하신 건데 당연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야 이런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협조라는 것이 거기 안에 건전한 비판도 들어가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 또 적극 수용하신다면 저희도 사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좀 정서적으로 안 좋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저희가 내부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께 비판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 이렇게 저희들이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대통령께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여론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계십니다라고 저희도 말하기가 편해지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일종의 어떤 상향에서 오더내리듯이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국민들을 설득해라. 물론 그래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당당하게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이 국민 여러분께 드려야 저희가 또 국민 여러분께 어떤 정책을 설득하기도 더 편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그 권지웅 위원께 이번에 또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어제 그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두고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발언이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바로 그 어떤 일이라는 그 워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질서 있는 퇴진까지도 감내할 수 있다는 건지 인적 쇄신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 권지웅 위원은 어떻게 해보세요? 뭐 지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에 네. 사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쨌건 작년 8월에 이제 당원들에 의해 선출이 되었고 당장 뭐 어떤 이제 구속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의회 이탈표가 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님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적대적 행위를 하는 당원들께도 당부의 메시지를 계속하고 내고 있고, 네. 뭐 수박 칠적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만든 분은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내에 이견은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적대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행위는 좋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한 발 더 나가려고 하면 예를 들면 당 기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당직을 가진 자가 또 검찰과 그런 어떤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리두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이 있을 거냐에 따라서 또 당내의 여론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여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봉합이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 이제 더미래라고 하는 민주당의 최대 계파라고 불리는 네. 모임과 한 이제 50여 명 있죠. 네, 미팅을 했을 때 거기서 인적 쇄신을 요청했는데 어쨌건 즉답을 하진 않았으나 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하여튼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마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주 69시간제 등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